노년을 지혜롭게. 실버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평소에 화 한 번 안 내고 살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갑자기 폭발하듯 화를 내더랍니다.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평생 저러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정작 그분은 그날 아침부터 이미 속이 끓고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안에서는 계속 뭔가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 우리도 한 번쯤 겪어봤을 겁니다. 처음엔 괜찮다 싶었는데 자꾸 마음 한쪽이 무겁고 그렇게 참다 보면 어느새 나한테 남은 게 없더라는 거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맞춰주다 보면 내 감정은 어디 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그분을 폭발하게 만든 게 뭐였을까요? 사실은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군가 계속 던진 말 한마디였어요. 내가 좀 참지 뭐, 그 정도는 넘어가야지.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말들이요.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10번, 20번 쌓이니까 결국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처음엔 그래도 웃을 수 있었어요. 아직 여유도 있고 관계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달라집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더는 참을 수가 없고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속이 뒤집히는 거죠. 말은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내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같은 방식으로 상대를 지치게 만든다는 거죠. 그 패턴만 알면 더 이상 거기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안다고 해서 사람을 다 끊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를 비난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이 뭔지 알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법을 배우자는 겁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세 가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런 사람한테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세 가지입니다. 이 6가지만 알아도 관계가 조금 더 편해질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솔직하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첫 번째, 책임을 떠넘기는 말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자기 시누이가 명절 때마다 꼭 한마디씩 한다는 겁니다. 올케 언니, 우리 오빠가 요즘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집에서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답니다. 남편의 동생이니까 오빠 걱정하는 마음이겠거니 했던 거죠. 그런데 명절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남편이 피곤해 보이면 집안일을 너무 시켰다는 식이고 남편이 살이 빠지면 밥을 제대로 안 챙긴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집사님의 남편이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에 계셨는데 어느 날은 그 신우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결국 오빠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다 올케 언니 탓 아니에요? 항상 올케 언니가 문제를 키우잖아요. 그 순간 그분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입을 다물었다고 하더군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고 억울한데 설명할 기운도 없었던 겁니다. 이런 말 생각보다 주변에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항상 내가 문제를 키워. 결국 내 탓이야.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지만 계속 듣다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기도 하고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면서도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가 함께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준비를 늦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사실은 둘 다 늦게 준비했는데 마치 아내만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거죠.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연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부부관계를 연구했는데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말을 자주 하는 부부일수록 관계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쪽이 계속 내 탓이라는 식으로 말하면 듣는 쪽은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관계에서 위축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실제로 자기 탓이라고 믿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나 봐.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는 더 편하게 책임을 떠넘기고 이게 반복되면서 관계는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은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뭘 해도 결국 내 탓이 될 거니까 아예 입을 다무는 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는 그걸 보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봐, 당신은 말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결국 듣는 사람만 계속 죄인이 되는 겁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일이 잘못되면 꼭 한 사람을 콕 집어서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결국 내가 제대로 안 챙긴 거잖아.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은 절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남의 탓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진 건 환경 탓이고 관계가 나빠진 건 상대 탓이죠. 본인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라는 건 혼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부 관계든 형제 관계든 친구 관계든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이 계속 상대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이 깨진 겁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자꾸 남의 탓을 할까요? 사실은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고 그 불안감을 감추려고 상대를 탓하는 거죠. 그게 편하니까요. 남 탓을 하면 일단 자기는 안전해지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처음엔 참고 들어주던 사람들도 점점 지쳐서 떠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평생 남 탓만 하고 살았구나 하고요.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책임을 나누는 겁니다. 잘된 일도 함께 기뻐하고 잘못된 일도 함께 책임지는 거죠. 한쪽이 모든 걸 떠안고 다른 한쪽은 계속 떠넘기기만 하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인 희생일 뿐이죠.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 계속 내 탓이라는 말을 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얻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편한가 하고 말입니다. 만약 그 답이 아니다라면 그건 조금 거리를 두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관계를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조금 물러서서 보자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정도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상처받는 일은 줄어듭니다. 관계는 서로를 살리는 거지
한쪽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계속 나한테 책임을 떠넘긴다면 그건 나를 죽이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는 가까이 두지 않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지난주에 아는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68 되신 여자분인데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친정 동생이 매일같이 전화를 한답니다. 언니, 그 나이에 그렇게 입으면 안 되지. 언니, 요즘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 가봤어? 언니, 애들한테 그렇게 의지하면 나중에 후회해.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동생이 걱정해서 그러나 보다 했답니다. 그런데 매일 전화할 때마다 뭔가 지적하고 뭔가 고치라고 하니까 점점 지치더래요. 그러다 지난주에 동생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언니, 내가 이러는 거 다 언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말 해줘? 이 나이에 이런 말 해줄 사람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하더군요. 걱정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계속 부족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았던 겁니다. 이런 말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말 해줘. 이 나이에 충고해 줄 사람 없어. 이런 식으로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듣다 보면 기분이 묘합니다. 왠지 내가 계속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걱정과 통제는 다릅니다. 걱정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는 겁니다. 반면에 통제는 상대를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내가 걱정돼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는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 나이에 직장 옮기는 건 위험해. 그냥 지금 있는 데서 참고 다녀. 걱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딸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중구속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사랑과 걱정을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묶어두는 말의 패턴을 뜻합니다.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상대의 선택을 부정하면 듣는 사람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거절하자니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같고 받아들이자니 내 마음이 불편한 거죠. 이런 이중 구속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생각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였지? 내가 뭘 하고 싶었지? 이런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상대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나중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중반 남자분인데 평생 형님 말씀만 들으며 사셨답니다. 형님이 동생, 내가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 사업은 하지 말라고 하면 접었고 그 사람이랑은 사귀지 말라고 하면 헤어졌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환갑이 넘어서야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정말 원했던 게 뭐였는지 모르겠다고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은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악의가 없어요. 진심으로 상대를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문제인 거죠. 상대의 생각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니까요.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특히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언니가 동생한테, 형이 동생한테 내가 걱정돼서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 방식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쪽은 거절하기가 참 힘듭니다. 가족인데 은혜를 저버리는 것 같고 효도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진짜 걱정은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가 결정해라고 말하는 게 진짜 걱정입니다. 반면에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넌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하는 건 걱정이 아니라 지시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군요. 그럼 가족끼리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걱정은 해야죠. 다만 그 걱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이게 걱정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내가 걱정되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고 정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내가 뭘 해도 누군가한테는 부족해 보이고 내 선택은 항상 틀린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 결정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결정하면 또 뭐라고 하겠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게 편하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사는 건 나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선택의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선택도 내가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조언을 듣는 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입니다. 최종 결정은 내가 내려야 합니다. 누군가 내가 걱정돼서라며 자꾸 개입한다면 그건 조언이 아니라 간섭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면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통제하려는 걸까 하고요. 진짜 걱정이라면 내 선택을 존중해 줄 겁니다. 하지만 통제라면 내 선택을 계속 부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걱정돼서라고 말할 때 그 뒤에 뭐가 따라오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봐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라고 하는지요. 그 차이가 걱정과 통제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생각을 지키기가 더 중요해집니다.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이 많아지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는 가까이 두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들릴 때는 조금 거리를 두십시오.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세 번째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얼마 전에 아파트 시니어 하우스에서 이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 성격 알잖아. 나는 원래 이래. 그래도 그렇지. 사람 기분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돌려 말 못해.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 성격이거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말한 쪽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뭘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성격 알잖아. 나는 돌려 말 못해. 이런 식으로요. 자기 성격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처 주는 말의 면죄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죠. 한 친구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편이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자기 흉을 본답니다. 우리 집사람이 요리를 못해서 말이야. 이 사람이 살림을 좀 못해.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농담이려니 했는데 매번 반복되니까 너무 창피하고 속상했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조용히 말했답니다. 여보,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아줘요. 나도 기분이 상해요. 그러자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도 내 성격 알잖아.
나는 원래 말을 그렇게 해. 별 뜻 없이 한 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 순간 그분은 할 말을 잃었답니다. 자기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냥 참아야 하나 싶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 기분이 상한 건 사실인데 왜 내가 잘못된 것처럼 되는 거지? 이 말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라고 말하는 순간 변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참으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관계라는 건 서로 맞춰가는 거잖아요. 상대가 불편하다고 하면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 이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고칠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상대 보고 적응하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쪽은 상처를 받고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쪽은 나는 원래 이래라고 답하죠. 그럼 상처받은 쪽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싶고 내가 이해심이 부족한 건가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반복되면 상처받은 쪽은 아예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똑같을 테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관계가 무너집니다.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급한 성격이야. 그러니까 말이 좀 세게 나갈 수 있어. 이렇게 미리 말해놓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내가 그렇다고 말했잖아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한 후배가 이런 상사 밑에서 일했답니다. 그 상사는 항상 나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야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직설적이라는 게 사실은 막말이었어요. 이것도 못해? 도대체 뭘 배웠길래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말했답니다. 후배가 상처받았다고 하면 나는 원래 이렇게 말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 후배는 결국 그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일은 배울 게 많았지만 매일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일할 수는 없었던 거죠. 나중에 그 상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약해. 그 정도 말도 못 참아. 자기가 문제라는 걸 끝까지 모르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자기는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감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게 솔직함일까요? 아니면 그냥 배려 없는 말일까요? 진짜 솔직함은 상대를 존중하면서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솔직히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니 이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나는 원래 이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배려가 없습니다. 그냥 내뱉고 끝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사람이 성격을 바꿀 수 있나요? 나이 들어서도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바뀌긴 어렵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바뀌려는 마음입니다. 최소한 내가 이런 말 때문에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라고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원래 이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마저도 안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치겠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라고만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옛날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의 성격이 당신의 운명이다. 성격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인생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원래 이래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바꾸는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는 원래 이래라고 말하면서
평생을 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요? 대부분 외롭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점점 멀어지고 나중엔 왜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소중해집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 이래라는 말로 관계를 망치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조금만 배려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 계속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변할 생각이 없는 사람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내가 상처받으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격이라는 건 면죄부가 아닙니다. 내가 상처를 줬으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다음엔 조심해야죠. 그게 어른의 태도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라는 말로 모든 걸 정당화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다 내 탓이야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말, 내가 너 걱정돼서라며 통제하는 말, 나는 원래 이래라며 변명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관계를 끊자니 그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계속 참고 지내자니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 사람을 멀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다면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를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소모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건 그런 말들입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말이죠. 관계를 고치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휘말리지 않는 말이란 관계를 고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지 않기 위해 쓰는 말입니다. 이 말들은 좋은 말도 아니고 예쁜 말도 아닙니다. 교양 있어 보이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무심코 쓸 수 있는 말들입니다. 가식적이거나 훈련된 것처럼 들리지 않는 말들이죠.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안 쓰던 말이니까요. 하지만 몇 번 써보면 입에 붙습니다. 그리고 써보면 알게 됩니다. 이 말들이 얼마나 편한지요. 그럼 이제부터 그 말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휘말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말, 첫 번째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이런저런 판단을 요구할 때, 나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 내 의견을 강요할 때,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네요. 실제로 이 말을 쓴 분이 계십니다. 64 되신 남자분인데요. 처남이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매형,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매형은 집도 몇 채 있으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전에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글쎄, 내 생각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처남이 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럼 언제쯤이 좋을까요? 내년? 내후년? 아무래도 부동산 규제가 심해서 얼어붙은 지금 사야 될 것 같은데 매형 생각엔 어때요? 이렇게 말이 길어지면 결국 책임이 됩니다. 나중에 시장이 어떻게 되든 본인한테 물어볼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달리 대답했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딱 이 한마디만 했답니다. 그랬더니 처남이 잠시 말을 멈추더래요. 그리고 다른 얘기로 넘어갔답니다.
이 말의 힘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는 더 이상 물고 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은 판단을 거부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도 아니고 내가 옳다도 아닙니다. 그냥 나는 그 부분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더 이상 뭘 물어봐야 소용이 없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일을 겪으셨답니다. 동료가 자꾸 다른 동료 험담을 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본답니다. 전에는 적당히 맞장구를 쳤는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됐답니다. 저 사람도 그렇게 말했어라고 퍼뜨린 거죠. 그래서 다음부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게 없어서요. 그랬더니 그 동료가 더 이상 험담을 안 하더랍니다. 맞장구 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진 거죠. 이 말을 쓰면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상대가 나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당신이 이렇게 말했잖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 판단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모른다고만 했으니까요. 실제 상황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누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버릇이 없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대부분 뭔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요즘 애들도 나름 괜찮아요. 아니면 맞아요. 정말 버릇 없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가 조용해지더랍니다. 더 이상 그 얘기를 안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동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물론 처음엔 어색합니다. 뭔가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끼리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모르는 일을 왜 아는 척 해야 합니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모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 집안일, 다른 사람 자식 일, 다른 사람 결정. 이런 건 사실 내가 뭘 알겠습니까?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아는 척을 할까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의견을 내야 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저번에 당신이 이렇게 말했잖아 라는 말을 듣게 되죠. 이 말을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차갑게 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잘 모르겠네요 라고 말할 때 표정이 딱딱하면 상대가 기분 나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담담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쪽 사정을 잘 몰라서요. 아니면 그 부분은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 부드럽게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말 뒤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는 겁니다. 그건 잘 모르겠네요 라고 말한 다음에 근데 제 생각에는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의견을 말하게 되거든요. 그냥 모르겠다고 말하고 입을 다무는 겁니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끊기는 것 같고 내가 무례한 사람 같기도 하죠. 하지만 몇 번 써보면 알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 말인지요. 판단할 필요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누군가 나한테 이런저런 걸 물어올 때, 판단을 요구할 때, 그건 잘 모르겠네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나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설득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와 싸우는 말도 아니고요. 그냥 나를 보호하는 말입니다. 나한테 필요 없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막는 말이죠.
관계에서 모든 것에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 판단을 내릴 필요도 없고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게 정직한 겁니다. 휘말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말 두 번째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말은 동의도 아니고 반박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유용합니다. 복지센터에서 새로이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친해지니 틈만 나면 계속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며느리 이야기였어요. 우리 며느리가 애를 너무 방임하는 것 같아. 엄마가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처음엔 그래도 요즘은 다들 그렇게 키우니까 너무 걱정 마시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화를 내더군요. 아니, 내가 왜 며느리 편을 들어? 넌 내 친구고 지인이잖아. 그 말에 저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맞습니다. 어르신 말이 맞아요. 며느리가 좀 더 신경 써야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이러더군요.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내가 한번 며느리한테 말해줘. 그것도 곤란했습니다. 맞장구 치며 대답해 드렸더니 무리한 부탁까지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냥 그렇게만 말했더니 어르신은 더 이상 제 의견을 묻지 않더군요. 본인 얘기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편했습니다. 이 말의 좋은 점은 명확합니다. 상대 의견을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고 완전히 긍정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는 자기 말을 들어줬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거기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 요즘 날씨가 이상하지 않아? 라고 물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라고 답하는 거예요. 날씨 전문가도 아닌데 확실하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동네에서 이런 상황을 봤습니다. 두 분이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계속 정치 얘기를 하더군요. 요즘 저 정당이 정말 문제야, 안 그래? 상대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러자 정치 얘기하던 분이 잠깐 멈칫하더니 다른 얘기를 하더군요. 왜냐하면 상대가 동조도 안 하고 반박도 안 했으니까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뇌과학 연구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논쟁이 시작되면 방어 모드로 들어간답니다. 상대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뇌가 위협을 느끼고 더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쟁은 점점 격해집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라고 말하면 논쟁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니까 상대 뇌가 방어 모드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넘어갑니다. 직장에서 퇴직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이 가끔 만나면 회사 험담을 한답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요즘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이런 식으로요. 전에는 맞아, 정말 그래라고 맞장구를 쳤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 험담이 자기 기분만 나쁘게 만들더랍니다. 퇴직한 지 한참 됐는데 왜 옛날 회사 얘기로 화를 내야 하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만 말했답니다. 동조도 반박도 안 하고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끝나고 다른 즐거운 얘기를 하게 되더랍니다. 모임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쓸 때 중요한 건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건성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하면 상대가 기분 나빠합니다. 진심으로 당신 생각도 일리가 있다는 태도로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도 받아들입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대 차이로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말은 나 자신을 지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한테 강하게 의견을 요구할 때 그럴 수도 있겠죠라고 말하면 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내가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세상 모든 일이 흑백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회색지대에 있어요. 누가 봐도 옳다고 할 수 없고 누가 봐도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일들 말입니다. 그런 일에 굳이 내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하면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라고 말하면 책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내 의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의견이 없는 게 아니라 굳이 말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 의견을 말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이런 상황엔 어떻게 해야 해?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요. 그럴 때마다 확실한 답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합니다. 나한테 의지하지 않고요. 그게 오히려 상대한테도 좋은 일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니까요. 관계에서 가장 편한 건 서로 다른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라는 말은 바로 그 인정의 표현입니다. 누군가 내 동의를 구할 때, 내 의견을 강요할 때, 그럴 수도 있겠죠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논쟁에서도 책임에서도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회피가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모든 것에 확실한 답을 줄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의 지혜죠. 휘말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말 세 번째입니다. 그 얘긴 그만하죠. 이 말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대화가 계속 같은 곳을 맴돌 때, 서로 기분만 나빠지는 얘기가 반복될 때,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할 이유가 없을 때 말입니다. 동네 어르신들 보면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만나면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에요.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얘기를 반복합니다. 처음엔 다들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매번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 지칩니다. 듣는 사람도 지치고 사실 말하는 사람도 지칩니다. 그냥 습관처럼 하는 말이니까요. 어떤 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답니다. 오랜 친구가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식 자랑을 했답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회사에서 승진했어. 우리 딸이 또 상을 받았어.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축하해줬습니다. 그런데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얘기를 하니까 부담스러워지더랍니다. 더 힘든 건 그 다음이었답니다. 친구가 자식 자랑을 하고 나면 꼭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희 아들은 요즘 뭐하니? 그러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했답니다. 본인 자식은 잘 되고 있는데 자기 자식은 그저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얘긴 이쯤에서 말하자.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친구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그래, 미안해. 내가 또 자랑만 했네 하더랍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를 했답니다.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힘은 명확함에 있습니다. 애매하게 화제를 돌리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 대화는 여기서 끝내자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지만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말하는 거죠.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오랜 연구를 했습니다. 부부관계를 4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건데요. 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부부들의 공통점을 찾았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대화를 적절히 멈출 줄 아는 능력이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될 것 같을 때, 같은 얘기가 반복될 때, 한쪽이 이 얘긴 여기까지만 하자고 말하면 관계가 고호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끝까지 말을 이어가는 부부들은 관계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상처도 많아지니까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끼리 만나면 옛날 얘기가 나옵니다. 형은 항상 나만 혼냈잖아. 너는 항상 엄마한테만 잘 보였어. 이런 얘기들이요. 어렸을 때 일인데도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옛날 상처가 다시 떠오르고 서로 감정이 상합니다. 그럴 땐 누군가 말해야 합니다. 그 얘긴 그만하자. 옛날 일이잖아. 한 분이 이런 상황을 겪으셨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이면 항상 며느리 품평을 했답니다. 큰 며느리는 이렇고 작은 며느리는 저렇고 하면서요. 본인들은 그냥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듣는 며느리들은 기분이 안 좋았답니다. 그러다 한 번은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얘긴 그만합시다. 다들 기분 안 좋아요. 짧고 분명하게 말했답니다. 처음엔 분위기가 어색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가 줄어들었답니다. 누군가 선을 그어준 거죠. 이 말을 쓸 때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너무 일찍 말하면 상대가 섭섭해합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네 하면서요. 하지만 너무 늦게 말하면 이미 감정이 상한 뒤입니다. 적절한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화가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때입니다. 아까 그 얘기 또 하네. 이 얘기 벌써 몇 번째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때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긴 그만하죠. 말할 때 표정도 중요합니다. 화난 표정으로 말하면 상대가 공격받았다고 느낍니다. 무표정하게 말하면 차갑게 느껴지고요.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 얘긴 이쯤에서 말합시다. 이렇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관계가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한 대화를 계속하는 게 관계에 좋을까요? 아니면 적절히 멈추는 게 좋을까요? 계속 불편한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 관계가 나빠집니다. 속으로 쌓이는 게 있거든요. 저 사람은 맨날 저런 얘기만 해. 저 사람이랑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지죠. 하지만 적절히 멈추면 관계가 보호됩니다. 그 얘긴 그만하자고 말함으로써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른의 방식입니다. 직장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압니다. 회의할 때 말이 길어지면 결론이 안 난다는 걸요. 그럴 때 누군가 이 얘긴 여기서 정리합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의가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끝맺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 말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적절히 멈추는 게 능력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게 중요합니다. 젊을 땐 밤새 얘기해도 괜찮았습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재미있었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에너지도 한정돼 있고 시간도 소중합니다. 불필요한 대화에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얘긴 그만하죠라고 말하는 건 무례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는 겁니다. 이 대화가 계속되면 서로 기분만 나빠질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미리 멈추는 겁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이웃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얘기가 나올 때, 같은 얘기가 반복될 때,
그 얘긴 그만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나를 지키고 상대도 지키는 방법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이 대화는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면 말하십시오. 그 얘긴 그만하죠. 짧지만 분명하게요. 그러면 그 순간 불필요한 소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 편한 겁니다. 대화가 불편하면 관계도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대화는 적절히 끝내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겁니다. 오늘 6가지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 내 탓이야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말, 내가 너 걱정돼서라며 통제하는 말, 나는 원래 이래라며 변명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휘말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말도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얘긴 그만하죠. 이 말들이었습니다. 이 말들이 뭔가 대단한 말은 아닙니다. 심리학 기법도 아니고 특별한 화술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나를 지킵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안 쓰던 말이니까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써보면 알게 됩니다. 이 말들을 쓰고 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걸요. 누군가를 끊어내자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가려서 비난하자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나를 지키자는 겁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자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소중해집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를 다 소중하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나를 채워주고 어떤 관계는 나를 비웁니다. 나를 비우는 관계에서는 조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나를 설명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책임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면 고칠게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그게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나를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를 아끼는 겁니다. 내가 편해야 다른 사람도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쳐 있으면 아무도 제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를 지키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하고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버의 지혜였습니다.